마음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이솝의 지혜가 담긴 10편의 우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이 고전 이야기들과 함께 평온한 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오래된 창고 속에는 수많은 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구석을 누비며 곡식 자루를 갉아먹고 밤마다 신나게 뛰놀았습니다. 쥐들에게 그곳은 천국과도 같은 집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평화에는 언제나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날렵하고 무서운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않고 슬그머니 다가와 방심한 쥐들을 순식간에 낚아챘습니다. 그의 번뜩이는 눈과 날카로운 발톱은 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쥐들은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 또 저 고양이가 나타날까? 오늘 밤은 무사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쥐들은 모두 모여 큰 회의를 열었습니다. 낡은 곡식 자루 위에 모여든 수십 마리 쥐들의 표정은 불안과 초조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회색 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고양이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늘 두려움에 떠는 건 지옥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 다른 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결국 고양이 밥이 되고 말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르던 회의장에 젊고 혈기왕성한 쥐 한 마리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버리자. 그러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울릴 것이고 우리는 멀리서도 고양이가 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 쥐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오, 정말 좋은 생각이다. 맞아. 그러면 더 이상 불시에 당하지 않을 거야. 그 방울만 있으면 고양이의 발소리를 미리 알 수 있겠지. 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젊은 쥐의 아이디어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영리한 생각이야. 우리가 드디어 살아날 수 있겠어. 하지만 곧 한 노련한 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양이를 피해 살아남은 경험 많은 쥐였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방울을 단다는 생각은 훌륭하다. 하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그 방울을 달겠느냐? 그의 질문에 쥐들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흥분과 환호로 떠들썩하던 회의장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쥐들 중 한 마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몸이 작아서 고양이가 나를 너무 쉽게 잡아버릴 거야. 또 다른 쥐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많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세 번째 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양이의 눈빛만 봐도 다리가 떨리는데 감히 그 목에 다가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 처음 아이디어를 냈던 젊은 쥐도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제안은 했지만 실제로 내가 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잖아. 결국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아이디어는 훌륭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행동에 나설 용기를 가진 쥐는 단 한 마리도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렀고 고양이는 여전히 발소리 없이 나타나 쥐들을 위협했습니다. 쥐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실천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쥐들은 모두 좋은 방법에 열광했지만 실제로 위험을 감수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두려움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나는 머릿속에만 좋은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은가? 말로만 옳다고 외치고 정작 행동은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지혜로운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그 생각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실천하는 용기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방울이라도 고양이 목에 달리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장식일 뿐입니다. 하늘을 나는 거북이, 푸른 숲과 맑은 호수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곳에 한 마리 거북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북은 늘 느릿느릿 움직이며 호숫가를 거닐었지만 마음만은 늘 다른 동물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을 볼 때면 한숨을 쉬며 말하곤 했습니다. 저렇게 높이 날아다니며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다니 얼마나 멋질까. 나는 평생 땅 위에서 기어다니기만 해야 하니 너무 억울하다. 거북은 점점 더 날개 달린 동물들을 부러워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 부러움이 욕심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호수 근처로 웅장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내려왔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답게 당당했고 모든 동물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거북은 용기를 내어 독수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독수리님, 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도 하늘을 날아보고 싶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저 높이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습니다. 독수리는 거북을 내려다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거북아, 넌 원래 땅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내게 날개가 없는 것은 이유가 있는 법이지. 그러나 거북은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제겐 그저 날아오르는 경험이 필요할 뿐입니다. 독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동정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소원이 그렇게 간절하다면 잠시 날게 해주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욕심을 부리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독수리는 강한 발톱으로 거북을 붙잡고 거대한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숲이 발 아래로 작아지고 호수는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거북은 두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오다니. 이제 나도 새들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거야. 그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독수리님, 더 높이 날아주세요. 독수리는 경고했습니다. 거북아, 지금도 충분히 높다. 더 높이 가면 위험하다. 그러나 거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더 높이, 더 멀리 보고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하늘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독수리는 거북의 고집에 못 이겨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구름이 발밑에 깔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거북은 환희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하하, 이제 나는 하늘의 왕이다. 모두 내가 이렇게 높이 오른 걸 부러워하겠지. 그 순간 거북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날 수 있을지도 몰라. 독수리의 도움 따위 필요 없어. 그는 독수리에게 외쳤습니다. 독수리님, 이제 절 놓아주세요. 혼자 힘으로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독수리는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거북아, 그러면 안 된다. 넌 날개가 없다. 떨어지면 죽을 수 있어. 하지만 거북은 자만심에 휘둘려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전 진정한 하늘의 주인이에요. 순간 독수리의 발톱에서 벗어난 거북은 허공을 가르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작은 돌덩이처럼 떨어지는 동안 거북은 비로소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원래 땅의 존재였구나. 욕심이 나를 하늘로 끌어올렸지만 결국 나를 추락시켰구나. 그리고 곧 거센 소리와 함께 땅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거북의 단단한 등껍질은 산산이 금이 가고 그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본 숲의 동물들은 고개를 저으며 서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잊고 욕심을 부린 자는 결국 스스로를 망치고 만다. 우리는 종종 거북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끝없이 탐내기도 합니다. 그 욕망이 때로는 도전으로 이어지지만
한계를 잊고 자만심에 빠지면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혹시 나는 내 본래의 강점과 길을 잊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불행해지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삶의 지혜는 때로 내 몫의 땅 위 길을 묵묵히 걷는 데 있습니다. 거북처럼 느려 보여도 땅 위에서 꾸준히 나아가는 발걸음이야말로 진짜 나답게 사는 길이 아닐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옛날 깊은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밭을 갈고 낮에는 잡초를 뽑고 저녁이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농부에게는 특별히 아끼는 하얀 거위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거위는 늘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농부 곁을 지켰습니다. 농부는 거위를 쓰다듬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너라도 있어 다행이다. 적어도 외롭진 않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농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위가 낳은 알이 평범한 흰 알이 아니라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황금알이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럴 수가. 황금이라니 꿈이 아니겠지? 그는 알을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진짜 황금이었습니다. 농부는 곧바로 시장으로 달려갔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황금을 사들였습니다. 그날 농부는 생전 처음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거위는 매일 아침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습니다. 농부는 알을 팔아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부족했지만 이제는 풍족했습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집도 고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처음엔 농부는 감사한 마음으로 거위를 돌보았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구나. 매일매일 감사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알을 손에 쥘 때마다 농부는 만족하기보다는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하루에 알 하나뿐이지? 만약 이 거위의 뱃속에 황금알이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단숨에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농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황금알이 가득 차 있는 거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면 어느 날 농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거위를 붙잡고 칼을 들었습니다. 거위는 낯선 기운을 느끼며 두려움에 몸부림쳤지만 농부의 눈은 이미 탐욕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에게는 더 많은 황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는 거위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거위의 뱃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황금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손에 묻은 피를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나는 바보였어. 매일 하나씩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욕심에 모든 걸 잃어버렸구나. 마당은 고요해졌고 매일 아침 황금알을 낳아주던 거위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부자가 되기는커녕 다시 가난과 고독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빨리, 더 많이를 원합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욕심을 부리다 결국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욕심을 내어 단숨에 얻으려 하면 오히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공, 재산, 관계,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기다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황금알이 아닐까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진 것을 잊고 더 많은 것을 탐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욕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삶의 진짜 부는 단숨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하며 쌓아가는 작은 황금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욕심 많은 게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한 마리의 강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장난기 많고 활발했지만 동시에 조금은 욕심이 많은 녀석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남이 가진 것이 늘 더 좋아 보였지요. 어느 날 강아지는 운 좋게도 집 앞에서 커다란 뼈다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갓 고기를 발라낸 듯 향긋한 냄새가 풍기는 뼈다귀는 강아지의 입안에 군침을 돌게 했습니다. 이야, 오늘은 운이 좋네. 이렇게 맛있는 뼈다귀를 혼자 차지하다니. 이건 절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야. 강아지는 신나게 뼈다귀를 입에 물고 꼬리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이 눈부셨습니다. 강아지는 콧노래를 부르듯 발걸음을 옮기며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다리 한가운데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강아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속에는 똑같이 뼈다귀를 물고 있는 다른 강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강아지는 물결에 흔들리며 강아지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뭐야? 저 강아지도 뼈다귀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저 뼈다귀가 내 것보다 더 커 보이는데? 강아지는 점점 욕심이 났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충분히 좋지만 저 뼈다귀까지 얻으면 2개나 가지게 되는 거잖아. 욕심은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강아지는 물속의 강아지가 사실은 자신의 그림자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좋아, 저 녀석의 뼈다귀를 빼앗아야겠다. 강아지는 이를 드러내며 크게 짖었습니다. 멍멍. 그러나 그 순간 강아지의 입에서 물고 있던 뼈다귀가 툭 하고 떨어져 다리 아래 시냇물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뼈다귀는 물살에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강아지는 깜짝 놀라 물속을 들여다봤지만 물속의 강아지도 동시에 입을 벌리며 뼈다귀를 놓쳐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강아지는 눈앞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건 다른 강아지가 아니라 내 모습이었어. 내가 가진 뼈다귀가 가장 큰 보물이었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강아지는 다리 위에 쓸쓸히 앉아 물결 위로 사라진 뼈다귀만 바라보았습니다. 물속에는 더 이상 다른 강아지도 뼈다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꼬리를 늘어뜨린 채 한참 동안 후회했습니다. 강아지는 이미 충분히 좋은 뼈다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지키기보다 눈앞에 더 커 보이는 환상을 쫓다가 결국 가진 것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미 손에 쥐고 있는 행복과 기회를 잊고 더 큰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환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이미 우리 곁에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강아지처럼 빈손만 남게 됩니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뼈다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소중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친구와 곰. 옛날 깊은 숲속 작은 마을에 늘 붙어 다니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고 함께 자라며 서로를 형제보다 더 가깝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린 언제나 함께야. 어떤 어려움도 둘이서라면 두렵지 않아. 그들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먼 마을에 장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숲길은 처음엔 밝고 싱그러웠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새들이 노래하며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속삭였고 두 친구는 즐겁게 이야기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숲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햇빛은 나뭇가지에 가려 어두워졌고 새소리도 잦아들며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이는 소리조차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두 친구는 조금씩 긴장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순간 덤불 사이에서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발자국 소리, 굵고 거친 숨소리, 그리고 번뜩이는 눈빛. 두 친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곰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곰의 시선에서 멀리 있는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장 그 나무로 달려가 불이 나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살아야 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기만의 안전뿐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남겨진 두 번째 친구는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에는 숨을 곳도 도망칠 길도 없었습니다. 나무를 탈 수도 돌을 던져 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곰은 죽은 자에게는 손대지 않는다. 그는 곧장 땅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곰은 천천히 다가와 그의 곁에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무거운 숨결이 귀 옆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거친 콧김이 목덜미를 간지리며 위협했습니다. 곰은 긴 시간 동안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새끼 새의 날갯짓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숲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친구는 끝내 눈을 감은 채 죽은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곰은 코를 킁킁거리더니 중얼거리는 듯 낮게 소리를 내고 이자는 이미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 듯 숲속 깊은 곳으로 천천히 걸어 사라졌습니다. 곰이 완전히 사라지자 숲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그제야 첫 번째 친구가 나무에서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공포로 굳어 있었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려 애쓰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찔했지. 그런데 곰이 내 귀에 대고 뭔가 속삭이던데 뭐라고 했느냐? 두 번째 친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과 땀이 뒤섞인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곰이 내게 한마디 충고를 해주더군. 진정한 친구는 위급할 때 곁을 떠나지 않는 법이라고. 이 짧은 이야기는 웃음을 주면서도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두 친구는 평소엔 형제처럼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정은 좋을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자신만을 지키려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절망 속에서도 지혜를 내어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둘 사이의 우정은 시험대에 올랐고 진실이 드러난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곁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라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함께 웃을 때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였는가? 그리고 내 곁의 친구들은 위급할 때 나를 지켜줄 사람들인가? 우정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까마귀와 여우.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숲속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나무 사이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며 하루를 시작했고 바람은 솔솔 불어와 상쾌한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때 키 큰 나무가지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까마귀의 부리에는 탐스러운 치즈 조각이 물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음식을 주워온 것이었지요. 까마귀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구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얻다니. 이제 천천히 즐기며 먹으면 되겠지. 그러나 숲속에는 항상 기회를 노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활한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까마귀의 부리 속 치즈를 보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치즈는 꼭 내 것이어야 해.
하지만 까마귀는 높은 나무에 있고 내가 직접 올라갈 수는 없지. 그렇다면 꾀를 내야겠다. 여우는 까마귀에게 다가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저 높이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니, 까마귀님 아니신가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깃털이 햇빛을 받아 더욱 윤기나고 눈부십니다. 까마귀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속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정말일까? 내 깃털이 그렇게 예쁜가? 여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까마귀님은 지혜롭고 모습도 아름다우시지만 무엇보다 그 고운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지면 모든 새들이 감탄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그 노랫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까마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래, 나도 여우에게 내 노래를 들려주어야지. 그러면 내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까마귀는 부리를 크게 벌려 울었습니다. 까, 까. 그 순간 부리에 물려있던 치즈가 땅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여우는 재빠르게 치즈를 물어 채며 웃었습니다. 하하, 고맙습니다. 정말 멋진 노랫소리였어요. 덕분에 제 저녁거리까지 얻게 되었군요. 여우는 씩 웃으며 치즈를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까마귀는 부끄러움과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 어리석은 내가 어째서 그만 아첨에 속아 넘어갔단 말인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아닙니다. 첫째, 아첨에 속지 말라. 세상에는 진심이 아닌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콤한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달콤하지만 결국 나의 것을 빼앗으려는 꾀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만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까마귀가 치즈를 잃은 것은 단지 여우의 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결국 약점이 된 것이지요. 혹시 나는 달콤한 말에 쉽게 흔들리진 않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진짜 가치는 남의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답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자와 황소. 아득히 먼 옛날,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초원 한가운데에는 4마리의 장대한 황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집은 바위처럼 크고 뿔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늘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초원에 이슬 맺힌 풀을 뜯고, 한낮이면 강가에서 나란히 물을 마셨으며 밤이 되면 서로의 몸을 기댄 채 별빛 아래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들이 뭉쳐 있으면 초원의 어떤 맹수도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4마리가 등을 맞대고 원을 이루어 사방으로 뿔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다가올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사자조차 그들 앞에서는 발톱을 숨긴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노리고 있던 사자는 달랐습니다. 사자는 초원의 왕이 되고 싶었지만 네 황소의 단결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사자는 멀찍이 서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어. 그러나 저들의 힘은 하나가 되어 있을 때만 존재하지. 만약 내가 그들을 갈라놓을 수만 있다면 그때는 나의 승리다. 사자는 무력으로 싸우는 대신 꾀와 말을 무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첫 번째 황소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네가 가장 크고 힘이 센데 왜 다른 황소들과 똑같이 대접을 받는 거지? 사실은 네가 우두머리여야 하지 않겠나? 처음에 황소는 무심코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사자는 또 두 번째 황소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가장 많이 풀을 뜯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다른 녀석들이 늘 내 목까지 차지하지 않던가? 네가 홀로 풀을 뜯는다면 훨씬 배부를 텐데. 그리고 세 번째 황소에게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가장 지혜로워 보인다. 하지만 다른 황소들은 내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 혼자라면 훨씬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황소에게는 은밀히 다가가 귓속말했습니다. 사실 다른 세 황소는 몰래 널 무시하고 있어. 너만 빠진다면 그들은 더 편하게 지낼 거라 하더군. 사자는 이렇게 네 마리 모두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작은 틈을 벌리듯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황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질문을 품었습니다. 정말일까? 저 친구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예전처럼 신뢰와 웃음으로 가득하던 그들의 눈빛은 조금씩 차갑고 불안하게 변해갔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흐려지자 그들의 발걸음도 달라졌습니다. 함께 풀을 뜯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먹이를 찾았습니다. 함께 잠을 자던 자리에도 빈틈이 생겼습니다. 사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이제 너희는 하나가 아니다. 분열된 너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나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황소가 홀로 풀을 뜯고 있을 때 사자는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번개처럼 덮치자 아무리 힘센 황소라도 홀로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용감히 싸웠지만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황소도 혼자 있을 때 사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지켜줄 때는 무적 같았던 그들이었지만 혼자가 된 순간 사자의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사자는 하나씩 차례차례 황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결국 네 마리의 황소는 모두 사자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쳤더라면 절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분열은 그들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함께할 때 강해지고 흩어지면 약해진다. 황소들은 힘도 용기도 뿔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자 그 모든 힘은 사라졌습니다. 사자는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분열이라는 약점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의심과 불신이 싹트면 그 틈새로 가장 큰 위험이 들어옵니다.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신뢰를 지키고 있나요? 혹은 작은 오해로 소중한 관계를 멀리하고 있진 않나요? 진정한 힘은 혼자만의 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의 등을 지켜줄 때 우리는 비로소 사자조차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당나귀와 소금. 어느 강가 가까운 작은 마을에 성실한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벽 어스름에 일어나 산 너머 마을로 소금을 팔러 갔습니다. 햇빛이 떠오르기도 전부터 자루에 소금을 가득 담아 올리고 늘 함께하는 충직한 당나귀에게 실었습니다. 당나귀는 장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였습니다. 튼튼한 다리와 넓은 등으로 매일 소금을 나르며 주인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에게도 힘겨움은 있었습니다. 소금 자루는 무겁고 산길은 울퉁불퉁하고 험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당나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 주인을 따라야 하니까. 그의 마음속엔 순종과 인내가 깔려 있었지만 언젠가는 이 짐을 덜고 싶다는 바람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금 장수와 당나귀는 평소처럼 산길을 지나
반짝이는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강물은 햇빛에 반짝이며 흘러 마치 거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당나귀는 늘 그렇듯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지만 강 한가운데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풍덩하고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등에 실린 무거운 소금자루가 강물에 젖자 소금은 순식간에 물에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당나귀의 짐은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당나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생각했습니다. 어라? 이럴 수가. 아까까지만 해도 너무 무거워서 허리가 휘청거렸는데 지금은 마치 깃털처럼 가볍잖아. 소금이 물에 녹아버린 덕분이야. 강을 무사히 건넌 당나귀는 가벼워진 몸으로 신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다. 강물에 일부러 빠지면 짐이 줄어드는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게 다닐 수 있겠어. 그날 이후 당나귀는 강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몸을 흔들어 소금자루를 물에 담갔습니다. 소금은 점점 녹아내렸고 짐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당나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당나귀야. 주인은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소금을 잔뜩 씻지만 나는 꾀를 부려 짐을 덜 수 있으니 얼마나 똑똑한가. 하지만 주인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매번 강을 건너고 나면 소금이 줄어들고 있어. 이렇게 자꾸 소금이 녹아 사라진다면 큰 손해 아닌가? 분명 이놈 당나귀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게 틀림없다. 소금 장수는 고개를 저으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꽤 많은 당나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금 장수는 평소와는 달리 소금 대신 커다란 돌덩이 자루를 당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돌은 물에 녹지 않을 뿐더러 물을 머금으면 더 무거워지는 성질이 있었지요. 처음 자루를 짊어졌을 때 당나귀는 곧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유난히 무겁지? 하지만 괜찮아. 곧 강에 들어가면 이 짐도 가벼워질 테니까. 그는 속으로 흡족해하며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에 들어서자 당나귀는 여느 때처럼 일부러 발을 헛디자 몸을 물속에 풍덩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짐이 가벼워지겠지. 하하, 난 똑똑하니까.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소금처럼 녹을 줄 알았던 짐은 오히려 물을 머금으며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등 위의 자루는 배로 불어나 당나귀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허리가 휘청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당나귀는 눈을 크게 뜨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왜 짐이 가벼워지지 않고 더 무거워진 거지? 그는 겨우겨우 강을 건넜지만 온몸은 축 늘어지고 숨은 헐떡이며 발걸음조차 떼기 힘들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런 당나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꾀를 부려 쉽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법이다. 정직하게 묵묵히 네가 맡은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다. 당나귀는 고개를 떨구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순간의 영리함이 결국 자신을 더 큰 고통에 빠뜨렸음을. 당나귀는 작은 영리함으로 순간의 고통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꾀는 더 큰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거짓이나 편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좋은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삶에서의 진짜 지혜는 쉬운 길이 아니라 정직한 길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우와 학. 어느 숲속에 교활하지만 재치 있는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늘 꾀를 부려 다른 동물들을 곤란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는 우아하고 점잖은 학을 만났습니다. 여우는 일부러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학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제 소박한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학은 의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예의 바른 초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신다면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학은 여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여우는 활짝 웃으며 학을 맞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맛있어 보이는 향기가 풍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차려진 음식을 보니 그것은 모두 널쩍한 접시 위에 담겨 있었습니다. 국물은 넓게 퍼져 있었고 고기는 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우는 접시에 얼굴을 파묻듯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학님, 마음껏 드세요. 오늘 제가 아주 신경 써서 준비했답니다. 그러나 학은 긴 부리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넓은 접시에서는 국물을 마실 수도 고기를 집어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학은 부리를 접시에 대어 보았지만 국물은 흩어지고 고기는 멀리 도망갔습니다. 여우는 일부러 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 요리가 입맛에 맞지 않으신가요? 하하. 학은 속으로 서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학은 여우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여우님, 그날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제가 답례하겠습니다. 부디 저녁에 제 집으로 와주십시오. 여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학이 나처럼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공짜 밥이라니 즐겁군. 그는 기분 좋게 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학은 여우를 위해 향기로운 국물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음식이 모두 목이 길고 좁은 병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병은 길쭉하여 학의 부리는 쏙 들어가지만 여우의 넓은 입은 도저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학은 병 속에 부리를 넣어 맛있게 국물을 마셨습니다. 여우님,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요리랍니다. 여우는 병 주위를 핥아보기도 하고 발로 굴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음식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여우는 빈속으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은 태연히 국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우님, 오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신가요? 저는 아주 맛있는데요. 그제야 여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학을 속이려 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 내가 학을 곤란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은 내가 똑같은 일을 당했구나. 이 이야기는 짧지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남을 속이거나 곤란하게 하면 언젠가 똑같은 일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 대로 언젠가 그 대가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결국 내가 내민 그대로의 손길을 다시 돌려줍니다. 따뜻한 마음을 내민다면 따뜻함으로 돌아오고 교활함을 내민다면 언젠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지요. 나무와 도끼. 옛날 넓은 숲속에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울창한 참나무, 곱게 뻗은 소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그리고 어린 묘목들까지. 숲은 언제나 새들의 노랫소리와 바람의 숨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뿌리로 땅을 붙잡고 가지로 하늘을 받치며 세상에 그늘과 쉼을 주는 존재다.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아. 숲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숲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벌목꾼이었지만 아직 빈손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들에게 공손히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도끼를 만들고자 합니다. 손잡이를 깎아줄 단단한 나무 조각 하나만 주신다면 저는 그저 작은 연장 하나만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나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도끼라 해도 손잡이뿐이라면 큰 해는 없지 않을까? 우리가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작은 가지 하나쯤 내어주는 게 무슨 문제겠어. 결국 나무들은 그에게 작은 나뭇가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나뭇가지를 가져가 도끼의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쇠를 붙여 도끼를 완성하자 이제 그는 숲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숲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도끼는 거대한 나무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나무도 소나무도 버드나무도 모두 그의 손에 잘려나갔습니다. 나무들은 공포에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우리가 손잡이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를 쓰러뜨릴 힘을 얻지 못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숲은 울창함을 잃었고 새들은 노래할 곳을 잃었습니다. 이 짧은 우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배신은 종종 내부에서 시작된다. 나무들은 적에게 스스로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작은 방심이나 양보가 큰 화로 이어지곤 하지요. 둘째, 진짜 지혜는 멀리 보는 데 있다. 눈앞의 작은 부탁이나 사소한 이익에 흔들리다 보면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내 약점을 스스로 넘겨주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의 편안함 때문에 장기적인 안전을 잃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진짜 지혜로운 선택은 당장의 편리함이 아니라 멀리 보고 내 삶을 지켜내는 선택입니다.